지금까지 이 코잘 그래프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사실 코잘 그래프 자체는 크게 이제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스트럭처럴 코잘 모델에서 이 코잘 그래프는 인과 추론을 위한 도구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하지만 동시에 지금까지 살펴봤었던 이런 포텐셜 아웃컴 프레임워크에 기반한 이런 디자인 베이스드 어프로치에서도 이런 코잘 그래프는 굉장히 유용할 수 있는데, 일단 그 점에 대해서 먼저 이 코잘 그래프의 유용성에 대해서 몇 가지의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이 스트럭처 코잘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거 사실 굉장히 유명한 일화인데, 아마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죠. 뭐 갱년기 호르몬 치료가 자궁암을 유발한다라는 주장인데, 실제로 굉장히 이러한 연구 결과들이 굉장히 많아왔어요. 역사적으로 1970년대부터 이제 호르몬 치료가 굉장히 이제 활성화되면서 실제로 많은 연구 결과들에서 호르몬 치료를 받은 사람들의 자궁암의 어떤 진단율, 그리고 어떤 이런 게 굉장히 많았다라는 연구 결과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많이 논쟁을 일으켰고, 지금까지도 많은 분들이 믿는 분들이 많을 만큼 사실 굉장히 어떤 중요한 이슈이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흐르고 뭐 여러 이제 이거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면서 연구자들이 이젠 이러한 기존의 연구 결과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어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어떤 아규먼트가 굉장히 유명한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일대 연구팀에서는 그 여성 호르몬 처방이 자궁 출혈을 야기하고, 그래서 자궁 출혈이 있으면 어떤 자궁에 대해서 보통 검사를 받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잠복해 있는 자궁암을 발견하고 어떤 이런 진단될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호르몬 처방이 자궁암의 발병률을 높이는 게 아니고 자궁 출혈을 야기해서, 그래서 이제 자궁 검사를 더 많이 받게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그 자궁암 진단율이 높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연구자들은 자궁 출혈이라는 이러한 요인을 통제함으로써, 뭐 예를 들면 뭐 자궁 출혈을 뭐 경험했던 환자들이나 뭐 이런 식으로 그 특성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비교한다거나 아니면 뭐 통제 변수를 넣는다거나 여러 가지 방식으로 통제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궁 출혈이라는 요인을 통제함으로써 이러한 효과를 배제하고 실제 호르몬 치료가 자궁암 발병에 미치는 인과적인 효과를 추정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하지만 또 다른 연구진들은 이러한 방식으로는 이러한 인과관계를 제대로 추정할 수 없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이제 하버드와 보스턴대 이제 연구진들인데, 이렇게 반박을 하면은 물론 가장 이상적으로는 호르몬 치료에 대한 어떤 무작위 실험을 하는 게 가장 쉽겠죠. 그쵸? 가장 확실한 방법인데, 당연히 암 발병률에 대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암이 걸릴 확률을 지금 어느 정도 예상을 하면서 그거를 검증하기 위해서 실험을 하는데, 그런 어떤 암에 걸릴 확률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제 어떤 무작위 실험을 한다는 건 사실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굉장히 될 수밖에 없고, 사실 이런 건 실험하기 쉽지 않겠죠. 결국에는 이러한 무작위 실험 없이 이러한 인과관계를 제대로 추론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연구 디자인을 우리가 이제 고안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의 주장처럼 어떠한 요인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어떠한 연구 디자인이 더 적절한지를 판단을 해야 그에 따른 적절한 데이터와 적절한 연구 디자인을 가지고 이제 이러한 인과관계를 분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판단하기 위해서는 결국 그러한 데이터와 그런 현상이 어떻게 발현됐는지에 대한 어떤 코잘 스트럭처, 그리고 코잘 그래프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어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그 인과적인 효과, 즉 여성 호르몬이 자궁암 발병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고, 근데 자궁암 발병 자체는 사실 우리가 관찰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자궁 안에서. 근데 결국 관찰되는 거는 자궁암이라고 진단되는 게 실제 데이터에 관찰되는 거니까 이게 지금 우려하고 있는 그런 인과관계일 거예요. 여성 호르몬이 자궁암 발병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고 그 자궁암 발병에 의한 어떤 증상으로 인해서 실제 병원에서 자궁암에 대한 어떤 진단이 되고 실제로 높아진 진단율을 관찰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아까 예일대 연구팀들의 주장은 바로 이러한 어떤 자궁 출혈이 미디에이터로 작용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호르몬 치료가 자궁 출혈을 통해서 이렇게 자궁암 진단을 높이는 이러한 non-causal association이 생기고, 이것 때문에 이 causal effect가 없더라도 어떤 이러한 자궁암 진단율이 높게 나타날 수가 있다는 주장이었죠. 그래서 이러한 구조, 이러한 causal 그래프 하에서는
이렇게 자궁 출혈 여부를 통제하는 것만으로 충분히 인과적인 효과를 발라낼 수 있겠죠. 이렇게 미디에이터를 막고 나면은 앞서 말한 이러한 어떤 자궁 출혈을 통한 이러한 non-causal association은 우리가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앞선 이제 하버드와 이제 그 보스턴대 연구진들의 반박은 아마 이런 걸 거예요. 자궁암 또한, 그러니까 자궁암 발병 자체도 자궁 출혈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자궁암 출혈을 통제한다고 코잘 이펙트를 발라낼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 당시에 이런 디스커션에서 이런 코잘 그래프가 활용되진 않았어요. 근데 그 연구자들의 언더라잉의 어떤 그런, 그러니까 논리에는 이러한 어떤 코잘 스트럭처에 대한 게 깔려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어떤 코잘 스트럭처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상황에서 가운데 있는 자궁 출혈 여부를 통제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이 자궁 출혈 여부를 통제하게 되면은 지금 앞선 이런 미디에이팅에 의한 백도어 패스는 블락될 수 있지만 이거는 지금 이 여성 호르몬과 자궁암 발병의 어떤 콜라이더의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콜라이더는 컨디셔닝 하면은 그 패스가 오히려 열리게 된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컨디셔닝 하면은 이렇게 이런 패스를 통한 또 다른 non-causal association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추정하고자 하는 코잘 이펙트는 이러한 코잘 이펙트인데 그뿐만 아니고 이러한 어떤 non-causal 패스까지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으로는 코잘 이펙트를 발라낼 수 없다라는 주장이죠. 그러면은 사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런 코잘 그래프 하에서 결국에는 어떤 식으로 분석해야 될지에 대한 전략이 이제 결정이 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아마 이제 그 변수 자체를 컨디셔닝 하는 게 아니고 아예 그 연구 디자인을 통해서 어떤 여성 호르몬이 어떤 자궁 출혈에 미치는 효과를 아예 연결고리를 끊어버리는 게 어떻게 보면 대안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뭐 여러 가지 디자인적인 요인을 통해서 이러한 방법들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대표적으로 두 번째 시간에 이제 inverse probability weighting이 실제로 컨디셔닝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활용 가능한 여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웨이링 방법이 실제로 어떤 컨디셔닝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충분히 유용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케이스가 아마 이러한 케이스를 두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러한 사례는 기존처럼 이런 뭐 디자인 베이스드 어프로치로 분석을 하더라도 실제로 그런 현상이 어떻게 발현이 되고 또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이제 생겨났는지 어떤 이러한 코잘 스트럭처 그리고 데이터 제너레이션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가 어떤 연구 디자인을 통해서 어떤 분석 방법론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임플리케이션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유용성은 바로 이제 어떤 통제 변수를 디자인하는 것일 텐데요. 만약에 이 랜더마이즈 컨트롤 트라이얼을 할 수 있다면 가장 베스트일 거고 그게 불가능하더라도 어떤 뭐 커자 익스페리먼털 디자인을 활용할 수 있거나 아니면은 적절한 인스트루먼트 베리어블이 있어서 분석을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만약에 이조차도 불가능할 경우에 고려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으로서 이 셀렉션 온 옵저버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리그레션에서 컨트롤 베리어블을 통해서 분석을 하거나 매칭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웨이링을 하거나 하는 이런 방식인데 이 셀렉션 온 옵저버블의 주요 가정은 관찰 가능한 변수들로 셀렉션 바이어스를 모두 설명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관찰 가능한 변수들로 정말 이런 셀렉션 바이어스를 다 설명할 수 있는지 우리는 어떻게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을까요? 이런 측면에서 이 코잘 그래프가 굉장히 유용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냥 아무런 고려 없이 단순한 리그레션이나 뭐 단순한 매칭보다는 이러한 어떤 코잘 그래프에 의한 어떤 이런 통제 변수에 대한 어떤 디자인 그리고 컨디셔닝에 대한 어떤 스트래티지 이런 거를 강조하는 측면에서 이 디자인드라는 이제 표현을 썼고 이러한 어떤 코잘 그래프를 통한 컨트롤 베리어블의 디자인을 통해서 인과추론의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물론 당연히 이런 셀렉션 온 옵저버블에서 이런 컨트롤 베리어블에 대한 어떤 고려에도 도움이 되지만 사실 뭐
RCT나 아니면 뭐 커자 익스페리먼트나 인스트루먼트 베리어블에서도 이러한 어떤 컨트롤 베리어블은 충분히 보조적인 수단으로서 유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러한 컨트롤 베리어블을 선택하는 전략은 셀렉션 온 언옵저버블 전략, 뭐 RCT나 뭐 커자 익스페리먼트 등에서도 충분히 유용할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가능한 모든 변수들을 그냥 다 컨트롤하면은 결과가 더 보수적이 되고 결과적으로 더 좋은 추정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사실 그거는 굉장히 큰 오해예요. 실제로 모든 컨트롤 베리어블이 다 좋은 건 결코 아니에요.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약간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은 그러니까 이 연구에서는 지금 SOD라고 하는 염분 섭취가 지금 원인 변수이고 SBP라는 그 혈압이 결과 변수예요. 그리고 지금 이거는 어떤 시뮬레이션 결과이기 때문에 일단은 true effect를 2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또 지금 왼쪽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런 구조를 갖는 데이터를 시뮬레이션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나이가 지금 컨파운더로서 작용하고 있고 지금 이 프로라는 이 요중 단백질 이게 이제 콜라이더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이러한 구조를 갖는 데이터를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생성을 해서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구조 하에서 생성된 데이터에서 아무 변수도 컨트롤하지 않고 리그레션을 했을 때와 그리고 컨파운더인 AG만 컨트롤을 했을 때 마지막으로 이 콜라이더까지 프로라는 이 변수까지 컨트롤했을 때 실제 리그레션 추정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건데 AG라는 컨파운더는 프리트리트먼트 베리어블이죠. 그래서 뭐 콜라이더, 컨파운더 이런 용어도 쓰이기도 하지만 뭐 프리-트리트먼트 베리어블, 포스트-트리트먼트 베리어블 이런 용어도 많이 쓰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는 부분이고 이 콜라이더 같은 경우는 실제로 트리트먼트에 영향을 받아서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거니까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포스트-트리트먼트 베리어블이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프리-트리트먼트 베리어블을 컨트롤했을 때 그리고 포스트-트리트먼트 베리어블까지 컨트롤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true effect는 2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리그레션 코에피션트는 2에 가까워야 실제 결과에 가까운 거죠. 그래서 그 결과를 보면은 다음과 같아요. 당연히 컨파운더는 지금 백도어 패스를 만드니까 통제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통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지금 이 결과가 true causal effect보다 굉장히 over estimate 되고 있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컨파운더를 컨디셔닝 하니까 실제로 true causal effect에 가깝게 실제로 리그레션 결과가 추정이 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콜라이더는 원래는 가만히 놔두면은 지금 패스가 차단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거를 컨디셔닝 하면은 패스가 열린다고 했잖아요. 그걸 이제 리그레션 컨텍스트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콜라이더인 이 프로 변수까지 컨트롤 했더니 그 리그레션의 결과가 완전히 정반대가 되는 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물론 시뮬레이션 데이터에서 좀 극단적으로 이러한 사례를 만들어낸 거긴 하지만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 리그레션에서 모든 변수를 다 컨트롤하는 게 능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모든 컨트롤이 다 좋은 건 아니고 good 컨트롤과 bad 컨트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연구자들이 실제로 어떤 변수를 컨트롤해야 되는지 혹은 컨트롤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어떤 코잘 그래프 혹은 코잘 다이어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사실 그 원칙은 간단하죠. 그쵸? 앞선 그 코잘 그래프에서의 그 세 가지의 구조적 그 타입을 생각해 보면 먼저 백도어 패스를 야기하는 컨파운더를 포함하는 그런 포크 구조를 생각해 보면은 그럼 백도어 패스를 야기하는 컨파운더들은 모두 컨트롤 해야겠죠. 반면에 그 코잘 패스의 중간에 있는 미디에이터는 통제를 하면 안 될 거예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말이죠. 그리고 콜라이더는 가만히 놔두면은 백도어 패스가 없지만 오히려 컨디셔닝 하면은 이게 새로운 스프리어스 어떤 백도어 패스가 생기기 때문에 이거는 컨트롤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한 포스트 트리트먼트 베리어블은 컨트롤하면 안 되는 거죠. 즉 배드 컨트롤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게 어떤 게 컨파운더고 어떤 게 콜라이더고 어떤 게 미디에이터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코잘 그래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코잘 그래프를 활용해서 굿 컨트롤과 배드 컨트롤스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알고 싶은 분들은 지금 이 논문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좋은 참고가 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컨트롤 베리어블을 활용해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컨디셔닝을 해야 될지에 대한 전략을 고안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이러한 코잘 그래프가 굉장히 유용할 수 있다는 점이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컨파운더가 뭐 20개가 있다고 한다고 한다면은 사실 20개 변수를 전부 다 넣는 게 또 능사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게 비록 전부 다 컨파운더일지라 하더라도 변수가 많아지면은 뭐 여러 가지 통계적 추정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컨파운더 중에서도 백도어 패스를 모두 차단할 수 있으면서 컨파운더, 그러니까 컨트롤의 숫자를 최소화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미니멀 셋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분명 이런 코잘 그래프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컨트롤을 컨디셔닝을 했을 때 나머지 요인들까지도 다 차단될 수 있다면 그거는 굳이 나머지 요인들까지 다 컨트롤 베리어블로 넣을 필요 없고 그냥 그 하나로서 그런 요인들까지 다 고려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컨디셔닝 스트래티지를 정하는 것 자체에 이런 코잘 그래프가 필수적이다. 라는 거를 이제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 또 세 번째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앞서 모든 코잘 인퍼런스 방법론에는 적절한 가정이 요구되고 그러한 가정을 이제 아이덴티피케이션 어썸션이라고 한다고 했었죠. 그런데 실제로 많은 경우에 이러한 아이덴티피케이션 어썸션은 통계적인 테스트의 영역이라기보다는 theoretical justification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런 instrument variable, 도구 변수인데 그러니까 도구 변수의 아이덴티피케이션 어썸션은 크게 두 가지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첫 번째는 그 도구 변수가 이 트리트먼트 베리어블을 일단 기본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이제 렐러번스 컨디션이라고 부르고 두 번째는 도구 변수가 그 결과 변수에 영향을 주는 unobserved factor가 담겨 있는 그 에러 텀과 상관관계가 없어야 된다는 조건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통계적인 조건이죠. 여기서 이 첫 번째 relevance 컨디션은 비교적 쉽게 그래도 통계적으로 검증 가능해요. 사실 그래도 이건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제 두 번째 조건인데 두 번째 조건은 통계적으로는 쉽게 표현이 가능하지만 이거를 통계적으로 완벽하게 검증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부분적으로는 이거를 이제 검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테스트들이 있지만 뭐 exclusion restriction 테스트도 있고 뭐 J 테스트 등등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말 그대로 부분적으로 검증하는 거에 불과하고 이러한 조건을 완벽하게 검증할 수 있는 통계적인 테스트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에는 어썸션이고 이거는 결국에는 theoretical justification을 통해서 서포트를 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목적에서 이러한 통계적인 가정을 좀 더 어떤 커뮤니케이션에 용이하도록 일반적으로 두 가지의 세부 가정으로 이제 구분을 해요. 그러니까 이 세부 가정은 통계적으로는 동일한 의미예요. 통계적으로는 크게 다른 게 없는데 커뮤니케이션에 용이하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첫 번째는 exclusion restriction이고 두 번째는 exogenate condition이에요. 그래서 exclusion restriction은 도구 변수가 실제로 결과 변수에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treatment variable, 원인 변수를 통해서만 결과 변수에 영향을 미쳐야 된다. 이게 exclusion restriction이고 exogenate 같은 경우는 이 도구 변수가 이 결과 변수인 y에 아무런 어떤 관계가 없이 exogenous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런 confounder가 없어야 된다라는 거죠. 서로 이 도구 변수와 outcome variable이 어떤 이런 셀렉션 바이어스가 없다라는 의미죠. 근데 결국에는 이런 exclusion restriction이나 exogenate나 통계적으로는 사실 동일해요. 그 에러 텀과의 코릴레이션이 없어야 된다는 동일하지만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고 나면은 실제로 각각의 조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어떤 exclusion restriction의 violation이 되고 어떤 이러한 unobserved factor가 있으면은 exogenate의 violation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를 활용을 하고 나면은 각각의 컨디션에 대해서 충분히 설득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리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떠한 unobserved factor가 이런 exogenate 컨디션을 violate 하는 요인이에요. 근데 이건 말 그대로 unobserved factor니까 우리가 관찰할 수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unobserved factor가 영향을 주고 그걸 통해서 도구 변수에 영향을 주는 이러한 미디에이터를 우리가 알고 있고 베리어블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은 이러한 어떤 통제 변수를 통제함으로써 실제로 이러한 어떤 패스를 차단할 수 있고 이러한 패스를 차단할 수 있고 이럼으로써 exogenate라는 컨디션을 만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러한 그래프 없이 그냥 이렇게 글로써 설명을 하는 것보다는 이러한 어떤 코잘 그래프 하에서 이러한 아이덴티피케이션 어썸션을 설명하는 게 훨씬 더 설득력 있고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 이러한 어떤 아이덴티피케이션 어썸션에 대해서 설명하는 데 있어서도 이러한 코잘 그래프가 굉장히 유용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디자인 베이스 어프로치는 기본적으로 어떤 실험적인 어떤 사고, 실험적인 접근 방식을 통한 이제 어떤 코자 인퍼런스를 하고자 하는 접근인데, 그러한 어떤 실험적 연구들의 가장 큰 한계점 중에 하나는 바로 external validity와 그리고 이제 transportability일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특정 집단에서 수행한 RCT, Randomized Control Trial이나 아니면 뭐 특정 상황에서의 어떤 디자인을 활용한 어떤 코자 익스페리먼트는 다른 집단이나 다른 상황에서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RCT나 아니면 쿼자 익스페리먼트의 결과를 다른 집단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바로 이제 트랜스포터빌리티이고, 그래서 이제 스트럭처 코잘 모델을 개발한 주베아 펄 교수님과 이제 알리아스 바른보임 교수님이 이 코잘 그래프와 이제 스트럭처 코잘 모델 하에서 언제 이런 트랜스포터빌리티가 가능한지, 그리고 어떻게 이런 트랜스포트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 트랜스포터빌리티 이론을 제안을 했어요. 사실 실제 실험이 수행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큰 비용이 드는 경우가 많고, 또 이제 실험이 불가능한 상황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실험에서의 결과나 아니면 어떤 쿼자 익스페리먼트에서 얻은 결과를 다른 세팅에 이렇게 적용을 함으로써 하는 거는 굉장히 이 트랜스포터빌리티는 굉장히 큰 포텐셜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트랜스포터빌리티에 대해서 실제로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잠시 후에 이제 박수진 박사님께서 조금 더 자세히 소개를 드릴 예정입니다.